안녕하세요. 이희명입니다. 역반에서 선정한 10월의 인물은 죽산 조봉암이 되겠습니다. 조봉암이라는 이름을 많이들 들어는 보셨을 텐데 대부분 구체적으로 어떤 분인지 모르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뭐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구체적으로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서 이 시간 조봉암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그 삶을 간략히나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58년 1월 12일 이야기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우리나라의 정당 중에 진보당이라는 정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진보당의 당수가 조봉암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58년 1월 12일 진보당 간부들이 줄줄이 경찰에 체포가 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같은 날 진보당 당수 조봉암의 집으로도 서울시경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근데 당시 조봉암은 집에 없었습니다. 피신을 했었던 것이죠. 이미 며칠 전부터 주변에서 조봉암에 대한 그 경고의 그 목소리들이 좀 있었어요. 피신하시는 것이 좋겠다. 이런 목소리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루 전인 1월 11일에 친구 집으로 피신을 한 상황에서 수사관들이 집으로 들이닥쳤던 것이죠. 하지만 조봉암은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나를 죽이기나 하겠나 라며 경찰에 다음날 1월 13일 자진 출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문 기사가 납니다. 진보당 간부 7명 체포했다는 그런 기사가 실리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은 왜 체포를 당했던 것일까요? 당시 체포하려면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당시 진보당의 강령, 그 정책에 평화통일론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당시 50년대 우리나라 이승만 정권의 통일론은 북진통일론이었습니다. 북쪽으로 진격해서 통일을 이루겠다라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이었고, 당시 북한에서 평화통일론을 내세우고 있었는데 우리나라 진보당이 북한과 같은 평화통일론을 내세웠다. 바로 이것이 북한과 연계하려는 이들의 모습인 것이다 라며 간첩죄와 국가보안법 위반 죄를 뒤집어 씌워서 이들을 모두 체포했었던 것이죠. 수사 과정에서 조봉암은 항변을 합니다. 아니, 북한 공산당이 자기들이 먹는 밥을 밥이라고 부르면 우리는 이 밥을 밥이라고 부르면 안 되는 것이냐? 북한이 통일을 하자고 하면 우리는 통일에 반대해야 되는 것이냐, 이런 주장을 하기는 했는데 어찌됐든 검찰에서 통하지가 않았겠죠. 당연히 재판으로 넘어갔고요. 북한 정권으로부터 돈을 받고 북한에 협조했다, 이런 혐의까지 받으면서 결국 간첩죄,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검찰은요 조봉암에게 1심에서 사형을 구형을 했고요. 함께 체포된 다른 그 간부들에게도 무기징역을 하는 등 아주 중형을 구형을 했습니다. 근데 막상 재판부에서 판사들은요 결국 어떻게 이걸 처벌을 했냐면요, 다른 간부들은 무죄 처벌을 하고요, 조봉암은 5년형을 때리게 됩니다. 간첩 혐의를 입증할 것이 없었다라는 거죠. 국가 군사 기밀이나 중요한 정보를 북한에 준 것은 전혀 없고, 그렇기 때문에 간부들은 무죄고, 다만 조봉암은 북한과 협력하려고 했었던 것은 좀 혐의가 있어 보인다라며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5년형을 때리게 된 것이었죠. 당연히 검찰은 불복을 했고요. 이걸 다시 재판을 걸어서 2심 재판이 열리게 되는데 여기서 21명이 재판을 받았는데 17명은 무죄가 됐는데요. 나머지 간부들은 중형을 받게 되고요. 조봉암은 사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조봉암과 진보당에서 이 중형을 받은 사람들은 당연히 이걸 대법원까지 끌고 갔는데 대법원 판결도 결국에는 조봉암 사형으로 똑같이 결론이 나게 됐습니다. 이래서 어쩔 수 없이 끝나버립니다. 대법원에 다시 항소를 했는데 이게 기각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조봉암은 결국에는 7월 31일 대법원에서 기각된 바로 그 다음날 사형이 집행돼서 결국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조봉암은 죽기 전에 감옥에 있는 동료들에게 행여 나가게 되더라도 구명운동 하지 마세요. 평화통일 주장하다 이렇게 떳떳하게 죽으니 얼마나 기쁩니까? 이렇게 동료들에게 이런 말을 남기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당시 50년대 후반, 당시 이 조봉암을 굳이 꼭 이런 혐의로 죽였어야 했느냐? 당시 사실은 증언자들도 고문에 의한 위증이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재판부에서 인정하지 않고 결국에는 사형을 시켜버렸던 것이거든요. 당시 조봉암 왜 죽음에 이르러야 했는지,
조봉암의 삶을 또 좀 간단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조봉암은 1898년 강화도에서 출생을 했고요.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농업보습학교를 졸업하고 군청에 취직해서 급사 일을 하다가 1919년에 3.1운동에 참여를 하고 그 3.1운동 때문에 옥고를 치르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나온 후에는 임시정부에 잠시 참여를 했었는데 당시 임시정부가 서로 갈등하는 모습을 좀 보게 되고 실망해서 임시정부에서 빠져나와서 이후 사회주의 활동으로 독립운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1920년대 조선공산당이 창당될 때요. 1925년에 국내로 들어와서 조선공산당 창당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요. 국내에 들어와서는 조선일보 기자 생활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국내에서 공산당 활동, 사회주의자들과 함께 독립운동의 활동을 하다가 결국에는 신의주에서 또 체포가 돼서 옥고를 7년여 동안 치르시게 되고요. 옥고를 치르고 나서 또 활동을 하다가 또 체포가 돼서요. 광복될 때 1945년에는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된 상황에서 광복을 맞이하게 됩니다. 광복 이후에도 남한에서 이 조봉암은 사회주의 계열의 인물들과 가깝게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일단 여운형이 조선건국준비위원회를 만들고 또 추진해 나갈 때 인천 지부를 담당했었던 게 조봉암이었고요. 그 다음에 인민위원회를 또 여운형이 이 조선건준이와 함께 역할을 만들어 나갈 때 거기에도 인천 지부에 참여를 했었던 게 조봉암이고 인천에서 이 건준이 활동을 주도적으로 해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사회주의자 박헌영이 민주주의 민족전선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또 활동을 해 나갔는데 거기에도 조봉암이 참여를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 사회주의 활동을 해 나가던 조봉암이 46년 6월 달에 확 전향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당시 민주주의 민족전선의 시민대회가 열리는데 거기에서 조봉암의 경문이 뿌려집니다. 경문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비공산주의 정권을 세우자. 조선의 민족들은 공산주의 정권을 원하지 않는다. 인민공화국 인민위원회의 공산정권 또는 이 박헌영 중심의 민주주의 민족전선의 그러한 공산정권 우리 원하지 않는다. 국민들이 원하지 않으니까 이런 비공산정권을 세우자라는 경문을 뿌렸던 것이죠. 조봉암이 전향적인 사회주의 공산주의에서 벗어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신문에 이 조봉암이 박헌영에게 썼던 편지 내용이 공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당시 조봉암이 박헌영한테 편지를 썼는데 미군정한테 조봉암이 갑자기 체포가 됐다. 그 편지를 뺏기게 됐고 그 길을 통해서 이것이 신문에 실렸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편지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조선공산당을 비판하고 박헌영 1인 중심의 체제를 비판하는 것이었는데요. 이 조선공산당 박헌영 체제가 무원칙하다. 그 다음에 봉건적이다. 종파적이다. 무기력하다. 이런 비난을 하면서 박헌영과 완전히 등지게 됩니다. 이런 그 글이 공개가 돼버린 이후 조봉암과 조선공산당은 이제 사이가 안 좋아졌고요. 조선공산당에서도 조봉암을 상당히 많이 비판하게 됩니다. 박헌영하고 사이가 틀어졌으면 말할 것도 없고요. 전향을 한 조봉암은요, 48년 대한민국 정부에 본격 참여를 하게 됩니다. 일단 48년 5.10 총선거에 출마를 해서 국회의원으로 당선이 되고요. 48년 8월에 이승만 정부가 출범을 할 때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서 초대 농림부 장관으로 이제 직위를 얻게 됩니다. 장관으로 취임을 하게 되는데 조봉암은 장관이 된 이후 국민들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농민들의 빈곤, 농민들의 토지 이런 것들을 좀 채워주기 위한 농민들을 위한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농지개혁법을 추진해 나가고요. 장관으로서 또 정치인으로서의 조봉암은요. 당시 이승만 정부와 처음부터 대립하는 모습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이승만 정부에 참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조봉암이 당시 대립을 하는 그런 그 상대는 한국민주당이었어요. 당시 조봉암의 입장에서 기득권이고 뭐 지주고 자본가들인 사람들이 바로 한국민주당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한민당과 대척점을 이루고 정치를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농림부 장관이 돼가지고는 농지개혁을 추진해 나가는데 한민당은 지주들 중심의 어떤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이 조봉암이 농민들 중심의 토지개혁으로 좀 맞서서 진행을 해 나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농민들을 위해서 양곡 매입법도 추진을 했어요. 오늘날의 추곡수매 뭐 이런 것과 비슷하다고 보면 되는데요. 당시 농민들이 쌀 생산을 하면은 국가가 그걸 사서 농민들의 수입을 보장해주는 그러한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농민들이 워낙 먹고 살기 힘들다 보니까 추수하고 나서 국가가 이 쌀을 사줄 때까지 기다리지를 않고 중간 상인들한테 미리 팔아서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이 양곡매입 과정이 이렇게 뜻대로 잘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양곡매입법 이런 것들이 조봉암의 뜻대로 잘 추진이 되지 않으면서 결국 농림부 장관으로서의 자리를 6개월을 다 채우지 못하고 장관직에서 사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6.25 전쟁이 전개가 됐죠. 6.25 전쟁 중에 피난 수도 부산에서 이승만 정권이 52년에 발췌 개헌을 진행을 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 선거는 국회에서 대통령을 뽑는 간선제였는데요. 당시 국회에서 이승만이 안 되는 분위기였습니다. 당시. 그래서 전쟁 중에 52년 피난 수도 부산에서 이승만이 이 선거를 직선제로 바꾸는 겁니다. 전쟁 중에 국민들은 직선제를 하게 되면은 전쟁 중에 대통령 바뀌는 걸 원치 않을 터이니 이승만이 계속 할 수 있다라는 계산이었고, 당시 이승만은 건국의 아버지, 국부로서의 그런 지위를 국민들한테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직선제 개헌을 하게 되면 이승만이 대통령 될 확률이 거의 컸습니다. 그래서 직선제 개헌을 하게 되는데, 물론 대통령 직선제라는 것은 좋은 제도이지만 당시 52년의 전쟁 중에 개헌을 하는 그 의도가 별로 좋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많은 비난과 저항 속에서도 결국 발췌 개헌이 통과가 됐고요. 대통령 직선제로서의 52년 선거가, 2대 대통령 선거가 이제 치루어지게 되는데, 이때 조봉암이 대통령 후보로 출마를 했습니다. 결과는 당연히 이승만이 넉넉하게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고요. 조봉암은 큰 표 차이로 2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 전쟁 중에 극우 반공의 사상이 휩쓸고 냉전이 심화되던 그 시절에 극우와 반공을 넘어서자, 냉전을 넘어서자라는 어떤 그 조봉암의 입장은 당연히 당시엔 받아들여지기 힘들고 국민들에게 당선될 가능성은 전혀 없었지만, 그래도 어떤 혁신적인 주장의 상징인물처럼 조봉암이 떠오르게 되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54년이 됩니다. 전쟁 끝나고 54년에 이승만 정권은 4.4 오입 개헌을 추진하게 됩니다. 당시 대통령은 중임 제한이 있었죠. 2번까지밖에 못하게 돼 있는 것을 초대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 중임 제한을 폐지하는 그러한 법안, 그러한 개헌이 바로 4.4 오입 개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이제 계속 죽을 때까지 원하면 대통령을 할 수 있는 그런 헌법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물론 이 헌법은 처음에 부결됐었습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 3분의 2의 찬성이 있어야 되고, 당시 국회의원 3분의 2라 하면 135.3이었습니다. 그래서 135는 3분의 2가 안 되는 것이고 136부터가 3분의 2 되는 것이어서 136명이 찬성을 했어야 되는데 135명이 찬성을 해가지고 0.3 차이로 부결이 됐어요. 근데 부결 발표가 되고 다음날 이상한 수학계산법으로 통과가 됩니다. 사람을 0.3으로 볼 수가 없으니 135도 3분의 2로 볼 수 있다. 이렇게 해서 4.4 오입 개헌은 통과가 됐고요. 초대 대통령의 중임 제한이 폐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4.4 오입 개헌이 통과가 되면서 반 이승만 정치인들이 뭉치고 새로 신당을 만들자, 이런 움직임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모이게 되고 뭉치게 되는데 조봉암도 여기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 이 한국민주당과 과거 이제 좀 대척점에 있었던 경험도 있고 해서 이 조봉암에 대해서 좀 색안경을 끼고 보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는 했었어요. 그래서 이 신당 창당 때 조봉암의 참여를 받아들이지 말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신익희, 장면, 이런 인물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에 의해서 민주당이 창당이 되는데 그 민주당 창당에 조봉암은 함께하지 못하게 됩니다. 반대로 조봉암을 그래서 지지하는 사람들끼리 따로 모이게 되고요. 이들이 진보당 추진위원회라는 그러한 단체를 만들고 진보당을 추진하기 위한 그런 움직임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56년 대통령 선거를 맞이하게 됩니다. 3대 대통령 선거이고요. 자유당에서는 당연히 대통령 후보로 이승만이 나왔고요. 민주당 대통령 후보 신익희가 나왔고, 진보당 추진위원회에서 후보로 내세운 것은 조봉암이었습니다. 그리고 부통령 후보들도 다 따로 있었어요. 자유당에선 이기붕, 그 다음에 민주당의 장면, 그 다음에 진보당 추진위원회에선 박기출, 이런 인물들이 이제 부통령 후보로 쭉 나온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대통령 후보 조봉암의 공약은 굉장히 신선하고 진보적이었습니다. 일단 이 땅의 극우, 극좌 등 이 불순 세력들을
억제하겠다. 그리고 민주적 방법으로 평화 통일을 이루어 나가겠다. 그 다음에 수탈 없는 계획 경제를 추진하겠다. 라며 구체적인 안으로 농민들의 고리대 이자 지급을 유예해주고 그 다음에 노동자들의 단결권, 단체 교섭권 이런 것들 인정해주겠다. 이런 구체적인 의견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조봉암의 공약들이었는데요. 당시 노동자 농민들의 삶은 매우 빈곤했습니다. 50년대 6.25 전쟁 이후 이들의 삶은 너무도 힘들었는데 당시 정권이 이걸 해결하지는 못하고 오히려 당시 자유당 정권이 부패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개선해 보고자 하는 구체적인 경제 계획안까지도 조봉암은 제시를 하면서 선거에 참여를 했었던 것이죠. 당시 그래서 이승만, 신익희, 조봉암 3파전인데 신익희의 인기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익희 대통령 후보가 유세 중에 갑자기 사망을 하게 됩니다. 신익희 사망 이후 조봉암은 장면과 손잡고 함께 연계를 해서 이승만 정권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정권을 창출해 보고자 했는데 그런데 장면의 민주당에서 이걸 거부하게 됩니다. 그러고 오히려 이 돌아가신 신익희에게 추모표를 주십시오라는 그런 호소들을 하고 다니게 됩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요, 야당으로서의 라이벌이 되는 조봉암이 집권하는 것보다 이승만이 집권을 하고 이 민주당 자신들이 제1야당으로 있는 게 더 좋았던 겁니다. 이 조봉암이 대통령이 되고 이 진보당이 집권을 하는 것보다 이승만에 맞서는 제1야당으로서의 자신들의 지위가 더 좋았던 것이죠. 그래서 조봉암에게 표가 쏠릴까봐 오히려 신익희에게 추모표를 달라는 이상한 주장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 결국 뭐 신익희 추모표도 많이 나왔고요. 조봉암은 20.2%를 얻게 되고 2위로 낙선은 하게 되었는데 이 선거 이후 결국 조봉암은 이승만의 최대 라이벌로 급부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살려두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이 3대 대통령 선거 이후 바로 그 직후 진보당이 창당이 되는데요. 이 진보당이 창당되고 또 얼마 후에 총선거가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승만 정권은 이 진보당을 탄압을 합니다. 정당을 신청을 했는데도 이 정당에 대한 허가가 6개월 넘게 잘 안 이루어졌었고요. 그 다음에 이 진보당이 출범한 이후에도 진보당 간부들에 대한 간섭과 통제가 계속 전개가 됐습니다. 조봉암의 이 측근 인물들이 체포가 되고 간첩 혐의를 받게 되기도 하면서 조봉암을 점점 옥죄어 오다가 결국에 앞서 말씀드렸던 58년 진보당 사건이 터지고 말았던 것이죠. 평화통일론을 북한과 연결하고 진보당의 강령을 북한과 연결하고 조봉암과 이 진보당 간부들을 간첩으로 몰아세웠고요. 결국 이 사건은요, 99년에 당시 서울시경 수사관이었던 인물의 양심 고백으로 정확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당시 이 조봉암을 죽여야 된다라는 그러한 입장이 정부로부터 내려왔고 결국 이런 것들이 진행이 이렇게 됐다라는 그러한 그 고백을 하게 되었고 당시 수사받았던 체포됐었던 진보당 간부에게 또 사죄를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어찌됐든 조봉암은 결국 사형을 당했고요. 진보당의 정책 자체는 당시에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근데 진보당은 무죄였으나 이 진보당이라는 것 자체가 간첩인 조봉암이 설립한 단체이다 라고 해서 진보당은 불법단체 취급을 받게 되고요. 당시 이 조봉암에 대한 대법원의 선고가 결정나기도 전에 진보당은 정당 등록이 취소됩니다. 조봉암이 죽기 전에 남긴 말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번 읽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죄가 있다면 많은 사람이 고루 잘 살 수 있는 정치운동을 한 것밖에는 없는 것이요. 그런데 나는 이 박사와 싸우다 졌으니 승자로부터 패자가 죽음을 당하는 것은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요. 다만 나의 죽음이 헛되지 않고 이 나라의 민주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그 희생물로는 내가 마지막이 되기를 바랄 뿐이요. 이 말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이런 희생물은 조봉암의 바람대로 조봉암이 마지막은 아니었죠. 이후 민주주의를 위해서 수많은 분들이 또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2011년 대법원에서 진보당 사건이 조봉암에 대해서 다시 한번 판결을 하게 되었고요. 무죄 선고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바로잡고 진실을 밝히는 그러한 작업이 뒤늦게나마 이루어졌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당시 독재 권력에 맞서 싸우고 혁신과 진보를 꿈꾸었던 인물,
당시에는 실패했으나 훗날 민주주의의 씨앗이 되었던 조봉암이란 인물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